화면 되게 좋네. 어저께 급하게 방송을 시작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 되게 좋네. 지금 좋죠. 네. 방송 켜졌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댓글을 보고 수정을 못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거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데? 네. 카메라가 조금 뭐 높긴 해도 이 정도면은 보이는 건 지장 없지 않나요? 네, 예. 지금 목소리 나가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데스크 회의인가요? 데스크 뭐죠? 이거 데스크 회의에서 그냥 회의를 했었는데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뭔가 그 편집국에서는이라든가 내지는 오늘의 뭐라든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조금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미리 좀 말씀드릴 거고, 네. 오늘 방금 올라간 기사 민주당 그 혁신위원장 물밑 경쟁이라는 기사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좀 흥미있는 기사를 방금 올렸으니까요. 아니 모바일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게. PC에선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제가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여러분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소리 나만 작나요? 소리가 작아요? 소리 최대한 조금 더 올려보고 올게요. 지금 마이크 거리가 조금 있어서 마이크가 이게 선이 길이가 최대예요? 네.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책상을 좀 앞으로 절로 당기면 되지 않아요? 이쪽으로? 그러면 되죠. 조금 수작업으로 하나 둘 이러면 되잖아. 조금 빼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들리시죠? 소리 좋대요. 네. 이렇게 하면 더 낫잖아요. 기사에 개총수님 얼굴 크게 나와서 깜놀했대요. 줄여 빼버리세요. 그냥 더 줄여서 얼굴을 그냥 빼버리세요. 그냥 얼굴을 빼버리는. 네, 얼굴을 빼버리면 되죠. 네, 오늘 여러분들 그 데스크회의 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매일 할 수는 없고 한 주 3회 정도 곽동수 TV로 저희가 일단 나가고, 시타타파 뉴스에 요 영상은 따로 좀 업로드를 해서 거기도 이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4,000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잘 때 키고 자게끔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앞으로 채널을 조금 옮겨서 하든가 아니면
당분간은 곽동수 TV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시사타파 언론사. 어쨌든 우리 곽동수 선생님 우리가 근무한 지가 이제 5월 1일부터고 기사는 15일부터 올라갔고 지금 6월 보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40일 좀 지났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무실에서 제대로 일하는 건 한 2주? 2주 됐죠. 2주 정도 되는데 근무 환경은 괜찮으시죠? 쾌적합니다. 네, 일단 쾌적하고 사무실이 원래 좀 감옥이나 공장에 갇힌 느낌이 있어야 이게 뭐가 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뒤에 오늘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이 수많은 커다란 나무들과 이런 조화로운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래서 전 좋아야죠. 여러분들 오늘 매일매일 귀찮으시더라도 시사타파 뉴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방문자 숫자가 저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시사타파 뉴스 언론 기사 검색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의무적으로 유튜브도 돌아다니시지만 시사타파 뉴스 그 뭐죠?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언론사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방문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오늘의 좋다고 하네 진짜. 예, 화면 거의 무슨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곽동수 선생님의 노력입니다. 아니, 오늘 여러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오늘 하실 때 어떤 기사가 가장 메인으로 좀 꼽았죠? 오늘 여러 가지 뉴스 가운데서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조국 장관 관련돼서 지금 여야가 찍고 까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이 출마할까 봐 쫄고 있는 쪽들도 있고 여러 가지 쫄아든 모습에서 정청래 의원이 두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가 말을 바꿨어요. 네. 만약에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다면 내가 오염수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어제는 말을 바꿔서 내가 언제 오염수 마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실 수도 있다는 거지 마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장난하니까 이 아무 말 대잔치냐 그러다가 아무 물 대잔치냐 정청래 의원 특유의 이런 재미있는 걸로 얘기해서 하긴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토요일에 저희가 다 집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거 대비할 때 한마디 짚어주면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젊은 친구들은 아무 말 대잔치 이런데 뭔데 이러고 한번 들어오거든요. 네, 괜찮은 우리 거죠. 깨어난 여우님 감사드리고요. 독거미님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도 여러분들 잠깐 방송을 했는데 슈퍼챗 후원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해주셔갖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무료 출연을 해드리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곽종수 선생님이 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일하시다가 관두실까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번외로 우리 곽종수 선생님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출연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님에 관한 얘기를 금기시하고 있었잖아요. 전혀 안 하고 있죠. 사실은. 안 하는 분위기고 뭐 조국 대전, 뭐 조국의 늪 스스로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언론들은 그걸 이용해서 선거철마다 맞아요. 조국의 강을 건너냐, 조국의 늪에 빠지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국 장관이 한 번이라도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했다가 선거에서 졌다 그러면 뭐 젊은층들의 뭐 그 표를 뭐 의식 뭐 많이 뺏겼다. 뭐 언론에서 조중동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님은 최고위원으로서 선임 최고위원으로서 할 말은 하죠. 조국의 파면 한국판 드레피스다. 너무 조국 가족에게 가혹하지 않냐. 마치 조국에 관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몰매를 맞는 분위기를 만든 이 언론의 지형과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 이게 사실 스스로들이 갇혀 있는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용기 있게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언젠가부터 민주당 내에서 당원 뜻하고 일반 국민 뜻이 다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포장이 있어요. 당원들도 국민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국을 얘기하게 되면 선거도 지고 조국 때문에 졌다. 그래서 사과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수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한번 짚어주면서 그렇죠. 멸문지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사극에 나왔던 삼족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네.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결국 유죄로 누명 쓰고 잡혀갔는데 한참 지난 후에 무죄로 밝혀진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무죄로 밝혀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거 때마다 또
조국 당내 선거할 때는 또 조국과 친한 척을 해요. 맞아요. 정말 비겁한 게 당내 경선을 할 때는 조국과 굉장히 위하는 척하고 어떤 본선거 들어가면 조국을 멀리하고 아주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는 민주당의 형태가 아닌가 저는 좀 비판하고 싶어요.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대통령 안에는 조사도 제대로 안 받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정말 집안에 검사 하나만 있어도 조사 안 받는다. 이동관 쪽 보게 되면 친한 검사가 있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네네. 아들 사건도 조사 안 하고 아무리 증거 증인 뭐 다 있어도 안 해. 그럼 끝이거든요. 네. 기소 안 하면 끝인데 대통령 아내라고 하는 얘기를 꼭 짚어줬다는 점에서 정청래 의원 무척 칭찬합니다. 바쁘셔서 인터뷰를 못하는 것 빼고는 다 좋아. 그리고 이걸 모든 메시지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저쪽에 돼 있는데 보이는 것만 지금. 네네. 그다음에 결국은 정청래 의원님이 포문을 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어떤 또 공격을 받으면 또 정청래 의원님도 공격을 받으실 텐데 조국의 강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중동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민주당이 어떤 시발점이 아닌가. 개혁의 시발점은 조국을 동료로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늘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조국 장관님도 지난 대선에서 보이지 않게 이재명 후보를 물밑 지원을 엄청 했어요. 네. 소위 말하는 그 똥파리 세력들이 이탈을 막고자 조국 장관님이 그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했었거든요. 하여튼 근데 정청래 의원님 얘기한 방송을 잘 못하겠는 게 집중을 안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예. 뒤에 배경이 공중파 방송 같아요. 공중파. 우리 지금 뒤에 나온 거에 나무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앞에 사실 산만하지 않게 그리고 여기 지금 시사타파 멤버십 1877, 1876 띄어 있는 것까지 네.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구도가 마음에 들어서 방송을 못 하겠어. 진지하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네. 채팅이 토리님 채팅이 맨 밑에 여기 남아요. 거를 바꿔줘야 돼. 본인 바꿨는데 예, 본인 토리님 채팅이 계속 끝에 남아. 딴 건 올라가고. 그게 주요 메시지라고 생각돼서 누가 봐서 이렇게 눌러서 모든 메시지를 바꿔놨는데도 근데도 주요 메시지로 며칠 전부터 맨 마지막 저도 채팅. 어저께 그렇게 나왔었는데 저쪽 시스템에 다시 여기도 그러네. 아니 저 시스템이랑 상관이 없어요. 하트를 눌렀던 게 그건가? 아니 전혀 시스템이랑 상관이 없고 어쨌든 두 번째 저는 또 이해 안 가는 뉴스가 송갑석이 누구보다도 대표적인 반명계의 송갑석이죠. 최고위원 운동권 출신이지만 이번에 최고위원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재명 당대표 면전에서 나는 이 말이 이게 사람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닌 국민이래요. 그러면 당비를 국민들한테 걷든가. 그럼 당비는 당원들한테 받고 이제 와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지구인인가요? 나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 목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권력은 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정당이 보면요. 당원이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 당의 주인은. 근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당원의 주인은 국민이래요. 그 국민이라는 어떤 국민을 얘기하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도 민주당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든 쟤들 프레임으로 씌웠던 열성 지지자들을 개딸이라고 하면서 극렬 지지자라고 그러고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떼놓고 나머지만 진짜 주인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극성 팬이라면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몸으로 쫓아가고 이재명 그 의원 요번에 올해 거 계좌 열자마자 바로 끝나버렸잖아요. 넌 너무 웃겨요. 이게 송갑석은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닌 국민. 이거는 그러면 뭐하러 정당을 가입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하러 최고위원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혁신위원장을 빨리 못 봐봤다고 구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코멘트를 2명한테 땄어요. 기사 보면서 얘기 나왔던 게 최요한은 혁신위원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고 헬마우스는 또 여기서 혁신위원장 선출만이 급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애둘러서 표현하긴 했는데 혁신위원장이 누가 오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바뀔 자세가 돼 있어야지. 거회 선생 잘 붙인다고 해도 공부하는 애가 공부 안 하면 아무 의미 없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요즘 이 혁신위원장이 왜 민주당에 필요하냐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공천권을 두고 이재명 당대표의 힘을 빼기 위해서 제3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권력을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잠시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일촉즉발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최고위 지도부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나 이런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을 좀 철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명계가 숫자로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나 최고위에서 그걸 밀어붙이지 못하는 형국이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는 절충안으로 혁신위에서 어떤 그 혁신 과제로 대의원제 폐지나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려고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영입을 했었는데 과거 어떤 SNS 발언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초가 돼서 네.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좀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인적 쇄신으로부터 사실 쇄신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결국은 공천권 싸움이에요. 결국 어떻게든 공천받고 싶은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이런 거예요. 송갑석은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이 말 한마디 한 걸로 저희가 최고위원 인터뷰 장경태 의원 오늘 잠깐 쓰러지기도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잊혀질 만한 의제를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한참 지난 후에 이슈가 돼서 돌아오기도 한다.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송갑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대표 몫으로 돼 있었던 지역의 몫이 은퇴하고 들어온 자리입니다. 그럼 본인이 들어온 것 자체도 혁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혁신적으로 들어왔던 최고위원답게 뭐가지를 자기가 뭔가 하긴 했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이 주목받은 것도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겠다 한심하죠. 네, 이제 국회가 좀 뒤늦게라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6명의 몫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원장은 저희가 사실 김철민, 누가 보면 전해철계죠, 이 사람은. 김철민이가 행안위원장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철민은 교육위원장으로 갔고 네.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김교흥은 어떤 사람이지? 김교웅 실제로 정치색이나 이런 게 과하지 않게 차분하다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좀 다르게 보면 네. 결정적으로 무언가 해야 될 때 아무 말 안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열심히 끌고 나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재선급으로 다 들어섰기 때문에 국회 전반에서는 부드럽고 조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보면 전부 예전 같은 경우는 3선 이상의 그 순차적으로 선임들이 좀 했는데 네. 오늘 행안위원장 6명이나 1년짜리라서 그런지 재선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선에서 나서는 사람들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리를 뺏으려 했었다라는 게 있고 좀 다르게 보면요. 선거 전에는 왜 그런 거 있죠? 그 낙엽 떨어지는 것도 말년병자 때 조심해야 된다고. 네네네. 이 사람들이 혹시 잘 못하면 욕을 많이 먹게 되니까 열심히 뛰는 죄선들한테 넘긴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진을 믹싱해서 6명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 보였는데 이렇게 뭐 보이다? 우리 기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사에 올라가 있는데 이재정 의원 얼굴만 크게 나온 거 제가 이재정 의원을 좋아해서 크게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이게 국회 공식 사진인데 6개를 믹싱하다 보니까 이 이재정 의원이 머리가 크게 나왔어요. 지금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행안위원장의 김교흥. 왜 그러면 행안위가 앞으로 어떤 시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행안위가 경찰청을 지도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선거 사무 전반도 행안위가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안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위에는 김철민. 교육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한동훈 자녀 사건이나 조국 장관님의 조민 선생님 사건 뭐 이런 것들도 교육의 어떤 파워도 있어야 되기 그리고 때문에. 교육위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가장 시끄러웠던 게 김남국 의원이 사보임에서 옮겨가면서 재배정받았던 것에 대해서 거기 있는 그 친노 어쩌고 했었던 조경태라는 자가 계속 처음부터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문정복 의원도 있긴 있지만 우리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끌고 나가려면 이 그랩을 좀 세게 쥐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김철민 의원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환노위원장에는 저는 좀 이게 좀 의아한 게 환노위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 환경 이걸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정은 국회의원 중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한국사이버대학교였는데 네. 이 박정 원장이 토익으로 돈 벌어갖고 그렇죠. 그 학교 이사장을 하셨었어요. 네.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환노위에서 꽤 오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고 이분도 대표적인 이낙연계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지금 자리 배정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파주을입니다. 어떤지 좀 살펴보고 하는 모습에 따라서 환노위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되어 있는 건설노조로부터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펼쳐야 될 텐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노조 탄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서야 해야죠. 되고 네, 어떻게 보면 환노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산자위 위원장에는 이재정 재선 의원이 됐고요. 복지에는 신동근 이분도 보면 이낙연계죠. 이낙연 최고위에서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높였고 뭔가 할 것 같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 과방위원장을 할 때 정청래가 그 스페인에서 열렸던 최신 우리 기술들을 가져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MWC 2023을 열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데 신동근 의원은 예전에도 상임위원장을 한번 맡았었는데 이번에 어떤 모습일지 좀 그것도 복지니까 아시겠지만 복지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을 살기 힘들게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 보건복지위에서 해야 될 것들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위도 할 게 참 많은 부처입니다. 그다음에 예결위 서삼석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예결위원장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결산위원장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연말에 야당이 여당의 목을 딱 쥐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쪽인데 지역위원으로서는 꽤 제법 탄탄하게 지명을 갖고 있지만 역시 재선 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은 아시겠지만 쪽지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것부터 포함해서 요즘은 카통 예산이죠. 그렇죠. 그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쪽도 어떻게 풀려갈지 저는 서삼석 의원이 적격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1년짜리라서 웬만하면 그냥 개파 나눠먹게 했던 느낌이 좀 드는데 비명계가 많이 차지했다라고 저 거의 다 비명계예요. 다 비명계입니다.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이 오늘 윤석열에게 좀 쓴소리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에게 열등감이 있다. 중국과 어떤 누구였죠? 그 중국 싱하이밍 대사와의 어떤 그 접견 이후에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자기 대사를 좀 비판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국힘당은 또 이재명 당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와의 어떤 나눈 대화나 그 접견을 반국가행위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재명 하나 잡자고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아주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는 이쯤 하자 너희가 좀 싱대사 건드린 거 아니야 라는 제스처까지 보냈는데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하고 있고요. 원래부터 있던 일정이 중국에 가서 뭘 살펴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일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걸 이재명이 가서 뭐 하라고 했다라고 왜곡된 게 나와서 오늘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논평까지 나왔었습니다. 어떻든 이재명 당대표는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야말로 장경태 의원처럼 무슨 뭐 저한테 밀리는 거 있어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연일 화를 내고 있는데 이 강도가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일개 대사 그게 중국이라 하더라도 그냥 외교부 장관 시키면 되거든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열등감 맞죠? 저는 열등감을 떠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중국 대사와 만나갖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개묘오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현재 국회의원들이 아니 무슨 나는 정말 이게 그 윤석열의 굉장히 자충수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중국은 민주당과 더 이제 협상이나 어떤 정치적으로 좀 같은 코드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은 친미적인 아예 대놓고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아예 미국 우선주의에 편승해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냉전 상황으로 가는데도 방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는 결국은 우리는 누가 봐도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돼야만 그럼요. 국내 자영업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힘당이 자충수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중국도 분명히 외교적이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거라고요. 내년 총선 무렵에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중국과의 외교를 잘 이어가서 된 것이다. 그거를
먼저 차단하기 위해서 맹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금 불편하게 해도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나라의 안위나 경제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제가 망가져도 돈 벌 사람은 벌겠지 하면서 자기네들 수익 올리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선택권이 많죠. 뭐가 많냐면 내년에 윤석열이 이러면 이럴수록 내년에 대한민국 선거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지지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를 한 번 더 초청을 한다든가 네. 중국에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갔다 왔더니 경제 제재가 풀려요. 그러면 쟤네들은 엄청난 당황을 하겠죠. 이재명이 역시 경제는 잘한다. 이렇게 하면 선거에 큰 영향력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대중국 정책을 윤석열이가 강경 모드로 해서 결국 나중에 화해도 자기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라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작도 벌어지지 않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관광객을 풀겠다는 얘기에 싱대사가 약속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이거 되게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갔다 오게 되면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냐, 중국 속국이냐, 청나라 시대에 뭐가 생각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드는 걸로 봐서는 이게 국가를 지도할 자격이 없음을 너무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이렇게 대놓고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만난 이재명 당대표를 때리는 이유는요. 자기의 반대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구도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나의 상대가 아니다라고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재명의 존재감이 드러날수록 윤석열과의 대결 구도가 되면 항상 그 야권이 직결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 때 민주당이 현재 강하게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 있는 거는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대통령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0.73에 패배를 했지만 대통령 후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대항마거든요. 그 핵마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은 아무리 정치를 못해도 돈을 50절 풀었어요. 돈을 그렇게 풀었고 자기가 집권당이고 웬만하면 김건희 설치는 것까지 사람들이 다 봐주고 있는데도 네네. 지금 1년이 조금 지나고 한 달이 채 안 되는데도 이렇게 불안에 떤다는 거. 앞으로 남은 3년은 어떻게 끌고 가려고. 이게 돈 쓰고 홍보하고 여기저기 가서 사진 찍고 청와대에서 이거 다 하고 났는데도 이렇게 불안에 떤다는 거는 그만큼 불안한 게 많다는 것이고 모른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기억나세요? 성김이 그때 미국 대사 어쩌고 하는 걸로 해서 차관급이었는데 네. 그냥 윤석열이 달려가서 만났어요. 대선 후보급으로 가서 만나는 거는 외교를 생각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죠. 네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에게 뭔가 얘기했다가 뒤 채널로 야 그냥 방송을 우리가 선거 이기려고 한 거지 실제로 안 그럴 거라고 말을 뒤집는 것도 했는데 지금은 물불 못 가리고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이러다가 중국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교 단절을 선언하게 되면 윤석열은 진짜 거의 난감한 상황이에요. 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탄핵될 수 있어요. 전쟁하자고 설쳐되겠죠. 이 양반은 또. 그렇죠. 난 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대로 하자면서 외교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문법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경제를 망치는 거 중요한데 지금은 정치까지 나서서 그러니까 적당히 끝내야 된다. 오늘도 그 중국을 향해서 맹공하고 있고 일본을 향해서 무조건 무릎 꿇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가 보던 일본 사람들이 요즘 윤석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됐건 일본의 답답한 걸 풀어주고 일본이 잘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이 머리를 조아리는 정치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니까 그 일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바로 대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가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물가는 진짜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뭐 할 게 없어요. 1,000원짜리 하나 갖고는 더 할 게 없습니다. 1,000원짜리는 이제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살기 어렵다라고 해서 가격을 올리고 지금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사재기가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나마 제대로 잘 돌아가고 공급이 될 거란 안정감이 있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디젤 자동차에 있었을 때 요소수 가격에 몇십 배나 되는 비용을 쓰면서도 국내에서 불편 없기 위해서 전용기를 띄웠던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오염수 문제 때문에 50배 이상의 주문이 몰리면서 천일염 하시는 업체들이 포대가 없어서 못 판대잖아요. 껌 한 통에 5,000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비싼 껌들이 그렇고 요즘 껌들이 통도 바뀌고 여러 가지 나가거든요. 1,000원 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정쟁에만 몰두하는 저 집권 세력들이 결국 나라를 위기에 망가뜨려야지 꼭 민주당이 집권하는 이런 안 좋은 반복이 우리 국민들에게 좀 굉장히 불행한 것 같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비정기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시사타파 뉴스 데스크 회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 클리핑 아닙니다. 정치 클리핑은 아닌데 화면 세트가 아주 환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준비하신 게 예전 정클 하실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빨리 그래도 남의 방송은 해야죠. 남의 방송. 그다음에 오늘 하태경과 홍준표가 또 자주 붙어요. 하태경은 해운대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대구에 홍준표가 없었으면 올라가지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하태경이 얼마 전에 했던 말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민주화운동 그 추진협의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행사 자체에 참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참여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냐, 60 혁명에 대해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걸 비난할 정도로 정부에 대해서 각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운동권 출신하고 티를 내는 것 같은데 홍준표에겐 잽도 안 되게 밀리죠. 네, 지금 결국은 홍준표와 하태경이 붙는 거는 홍준표가 뒤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형이 그래서 500kg예요. 500kg. 하태경도 옛날에 그 바른정당에서 박근혜 탄핵했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너 카멜레온 같은 존재 아니냐, 왔다 갔다 하는 그걸로 맨날 까는 거고요. 네. 하태경은 홍준표한테 왜 자꾸 내부 총질하냐, 그런 것들로 붙는데, 하태경이 홍준표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그런 말할 자격 없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난감하다라는 내부적인 비판을 했더니 홍준표 너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라고 얘기했고, 홍준표가 하태경에게 넌 천방지축이다 이렇게 하면서 별로 관심은 없지만 둘이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재밌죠. 일단 홍준표는 어떻게든 좀 이기게 하려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태경이 그걸 받아서 물고 늘어지는 거고요. 홍준표는 누가 얘기하든 할 말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만난 적에서도 국힘당 당대표가 좀 모질이라서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고문 쓸데없이 잘라내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웃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제가 만약에 방송을 한다 그러면 조만간 이거를 좀 다뤄야 되는데, 여태까지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친명계,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례적으로 보복적인 수사들을 했죠. 네. 그래갖고 친문 정치인들은 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윤석열이 입에서 지난 정부의 태양광은 비리 덩어리였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건 뭐냐면 국힘당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치겠다는 거예요. 친문 쪽 정치인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네. 선거가 다가오니까 지난 정부의 어떤 비리를 검찰을 이용해서 또 밝히면서 자기네들의 선거 전략으로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윤석열이 정확한 워딩은 태양광 사업 결정 라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거, 윗선을 조사한다는 거. 이게 어떤 업체들을 조사한다는 게 아니라 결정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 사업을 전면 조사한다. 그래놓고 여기에 이제 거들고 있는 게 감사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태양광 비리 무더기 적발을 했다. 저는 감사원도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건 대놓고 윤석열을 찬양하는 감사원이 문제가 있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한테 굉장히 욕먹고 있기도 하죠. 네네. 일단 이건 알아두셔야 될 게 그 586 중에서 한때 활성했던 허모 씨라고 있습니다. 허인이라고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이 허모 씨가 태양광 관련된 비리 때문에 뭐 잡혀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었고 관련된 사업을 부풀려서 추진한 걸로 사기 혐의로 들어간 겁니다. 태양광의 결정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상황이 벌어졌었을 때 586 정치인들이 뭔가 해먹었다 식으로 몰아세우고 원전을 밀어내는 쪽에서는 태양광이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덮어야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지금 알리백을 포함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어떻게든 써야 되는 상황이기에 그걸 적용하려 했던 것 자체를 뭔가 돈이 있으니까 해먹으려 한 거지, 이렇게 몰고 가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586급 정치인들, 지금 민주당에서도 꽤 많이 있는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에게 목줄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결정 라인이란 그 워딩이 검찰이 딱
특수부에서 표적 수사하는 그 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중앙지검에서 출장 나가는 것 같아요. 그 감사원의 역할이 지금 검찰과 한통속이 돼갖고 감사원이 조사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렇죠. 지금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태양광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도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서 주식시장을 봐도 태양광 주들은 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한때 원전 세력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진짜 황폐화된 산에 태양광 패널을 갖다 놓은 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 집어넣고 우리나라라고 위장을 했었죠. 그래서 개발하느라고 원전 세력들, 태양광 세력들이 이렇게 자연을 망쳤다 이런 식의 것을 하다가 그게 결국 관련된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수상을 활용해서 태양광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은 거 나올 때는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실질적인 검토를 위해서 홀드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야 이거 태양광 괜히 했다가 우리 잘리면 어떻게 하면서 눈치 보느라고 아무 결정도 안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가 문제냐면요. 이거 국가 정책이었거든요. 국가 정책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국가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 어떤 폐쇄, 장기적으로 원전을 전 세계적으로 폐쇄하는 분위기 때문에 원전 축소, 국가 정책을 검찰이 들여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든요. 네. 그럼 뭐하러 권력을 줍니까? 여러 가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도전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시험적으로라도 뭐든지 투자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데 국가 정책 사업을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검찰적 발상이에요. 이거. 이게 처음부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정책으로 실행됐던 거니까 국가가 대통령의 통칭에 관련된 것들은 관여해서 안 된다. 그렇죠. 의사결정이 옳고 그른 게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검찰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 그건 그랬다 쳐. 근데 의사결정에 비리가 있으면 그건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라는 식으로 몰아붙여서 왜곡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시청자분들 1200명 돌파하고 계시고요.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산더덕님, 그 다음에 키운님, 그 다음에 보문온다님, 예, 고맙습니다. 라니아님, 그리고 곽동 선생님 많이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이거 앞으로 대놓고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감사원 수사가 이제 시작되면 또 민주당 그 당시에 장관들 부처에서 일했던 현재 정치인들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행안위원장 전해철 그리고 통일부 관련돼서도 뭐가 있었다 하니까 이인영 수많은 사람들이 대상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추경 회동을 촉구했습니다. 비공개라도 하자. 지금 저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잘 잡고 있는 게 저쪽은 중국 시가이밍 대사와 만난 것을 반국가적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누구보다도 중국이 어떤 그 관광객이나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지금 차가워진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나섰다는 그런 뉘앙스로 보이고 추경회동하자 그러면 경제에 올인하겠다. 맞아요.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이 경제에 어떤 먼저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김기현에게 추경회동하자라는 것들은 먼저 선점하는 것은 좋은 어떤 그 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나자고 제안하고 TV 토론하자라고까지 얘기했지만 그냥 비공개로 밥부터 먹자라는 게 변함없는 국민의힘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뭔가 대책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5인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김기현이 힘없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약속했다가 당내에서 밀리게 되면 김기현이 실세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만나자는 것도 저는 김기현 입장도 이해는 돼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윤석열 씨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취임 1주년인데 기자간담회도 안 했어요. 그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취임 1주년인데 기자간담회도 안 하고 기자 뭐 회견도 안 하고 어떤 그냥 TV에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 아니나 청와대 대통령실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뭐 또 올해 이번 달인가요? 베트남이랑 프랑스를 뭐 방문한다. 네. 외국은 많이 갔다 오는데 뭘 했는지 모른다는 국민적. 그리고 외국만 갔다 오면 사고를 치고 오기 때문에 어떤 간담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 대통령이 소통을 취임 1주년도 지나고 소통하는 적기라고는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있대요. 뭐냐면 지금 방통통신위원장 이동관을 내정하고 나서 학폭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질문들이 나올까봐.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갖고 그게 오히려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뉴스가 도배가 될까봐 먼저 두려워하니까 기자 앞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그 대통령이에요 지금. 근데 정말 열받는 게 처음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도어 스태핑 한답시고 쇼해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난리 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누굴 뭐라 그러는지 윤석열은 스스로 본인이 했던 약속 모든 걸 다 깨나가고 있는, 아직도 그런 상황 모르고 죽었다 깨나도 국민의힘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문제 치우는 건 다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게 제일 속상해요 사실. 그다음에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아니 안철수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지금 저쪽도 여러분들 민주당이 좀 시끄러운 것 같지만요, 저쪽도 김기현이가 결국 당대표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윤핵관, 비핵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재호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후보로 올랐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진짜 열받아서 언급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재호 의원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은평 지역에서 오래 국회의원 하셨던 양반이에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이 조기를 보냈던,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제가 몇 년간 시스템 때문에 여기에서 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이제까지 있었던 민주화운동만 다루는 게 아니라 60 시민혁명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갖고 시민혁명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직선제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모든 걸 기록하는 단체입니다. 예산은 박하죠. 근데 여기에 한때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경기도지사든 김문수도 진보였었어요. 아주 노동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러니까 빨갱이 중에 빨갱이라고 했던 그 당시 김문수, 이재호가 지금은 보수의 끝자락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문수가 유시민 신상정의 선배예요. 그럼요. 그렇게 보면서 정말로 진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는데, 이제는 자기들 좋을 대로 하고 있는데, 김문수 뭐 그렇다고 치도 이재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면서 매불쇼 나와서 인기를 좀 얻었죠. 다시 자리를 찾고 MB맨으로 그 자전거로 4대강 돌면서 4대강 잘했는데 뭐 이거 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가 특권, 뭐 그 당시 무슨 특권 특무장관인가 특임장관인가 하면서 정치권 조율하겠다고 나서는 실제로 하나도 못했어요. MB 때 이동관이 돌아오는 것보다 지금 활동하면서 소일거리하고 있는, 근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이재호한테 맡긴다? 이건 고양이 생선이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 시기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그 이사장을 바꾸려고 하냐면요, 최근 들어서 민주화운동 60항쟁이나 이런 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체가 되잖아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최근 윤석열 퇴진운동 집회에 후원을 했어요. 네, 이름을 올렸죠. 그렇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윤석열 퇴진 집회에 이름을 올리고 후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60항쟁에도 윤석열이 거기 참여를 안 했고. 아니 주체가 행안부인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념했던 행사에 정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념식에 나오지 않았죠. 네. 그러면서 이런 껄끄러운 관계를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가 된 거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야 저거 바꿔 잘라. 그래서 이재호라는 MB 인사가 지금 뭐 이동관도 그렇고 MB의 중요 인사들이 이렇게 민주 진영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민주화운동은 말이 민주화운동이지 사실 피해 대가로 우리가 지금 같은 직접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다시 거기까지 차지하는 거예요. 87년도에 백골단을 비롯해서 정말로 진압하던 경찰들이 있었고 넥타이 부대, 유모차 부대가 나갔다가 설마 애들이 있는데 공격하겠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습니다.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던 방송을 통제하던 사람과 그 시대에 이명박 바로 밑에서 충성을 외쳤던 사람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들어가게 되면 민주화운동은 이제 민주 관련된 거 아무것도 안 하겠죠. 오히려 지금 저희 이 사무실 올 때마다 속상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저 오면서 그 JTBC 있는 그쪽으로 쭉 안 오고 큰 길로 오다 보면 굉장히 근사한 건물인데 그게 박정희 기념도서관이잖아요. 그걸 보고 오면서 보고 올 때마다 전투력을 확 채우는데 그쪽으로 오세요? 네. 제가 쭉 오다 보니까 거기는 안 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올 때마다 박정희 글자가 써 있는 박정희 도서관을 보고 나면 진짜 속에서 열불이 확 끓어올라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저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서 노력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쪽 지원들 하겠죠 이제. 네, 지금 시청자 1,300명 돌파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스크 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방금 올린 기사 중에 현재 민주당 혁신위원장 물밑 경쟁 치열하다라는 기사인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요. 지금 비명계가 밀고 있는 거는 이탄희 네. 의원과 이철희 전 정무수석을 비명계에서는 밀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사실 개파색은 옅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장파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혁신위원장으로 비명계에서 좀 밀고 있고요. 이철희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친문 정치인들과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좀 친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명계나 친문 진영에서도 그렇게 극심한 반대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아니죠. 그리고 김근택의 민평년에서는 홍익표 지금 민주연구원장이죠. 민주연구원장을 좀 밀고 싶어하나 홍익표 위원장이 자기는 혁신위원장이나 이런 그러니까 내 손에 칼대 피묻히기 싫죠. 지금 왜냐하면 서초로 옮겨갔는데 본인 스스로 존재감을 위해서 칼질을 하게 되면 다음 총선 때는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게 혁신위원장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난 출마 안 해. 그러니까 깨끗하게 할 거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홍익표의 강남 실험이 어떻게든 서초 실험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어렵죠. 본인 스스로가 좀 부드러운 분이어서 지난번 원내대표 할 때도 역시 어떤 식으로든 좀 가라앉았던 그런 분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사하고 있고요. 민평계가 결국은 범친명계 쪽에 설 것이냐, 범비명계 쪽에 설 것이냐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친명계라고 하는 또 그룹이 있습니다. 더민주나 네. 어떤 몇 명이 있긴 하죠. 누구죠? 재선의 의원님 누구죠? 강훈식? 강훈식 이런 분들은 범친명계에 속하거든요. 박홍근 이런 사람들은 범친명계예요. 과거에는 박원순계였던 분들 범친명계에 속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을 지금 원하냐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지금 어느 정도 물밑에서 내세우고 싶어하는. 왜 그러면 사람의 진가는 상황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강남에서도 강남을에서 당선된 이력이 있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소신 있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범친명계에서는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전현희 위원장을 좀 앉히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원이 치고 들어오고요. 전현희 위원장을 향해서 언론에 맹폭이 있었어요.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돈 받아먹는 공무원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마음을 감추거나 아예 모습을 감추거나 내지는 싸워도 그거 아니하고 변명을 늘어놓는데 공격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이거 사무총장이 왜 이렇게 허가받지도 않은 거를 공개하고 있냐고 지금 전투력이 최고로 올라가 있으니까 네. 민주당 어떻게든 개혁하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범친명계에서는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철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그런 자기 혼자 딴 생각을 하고 자기가 책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냥 체리피커예요. 딱 분위기 좋아서 TV에서 분위기 썰전에서 따고 난 다음에 비례대표로 올라갈 때 김종인하고 붙어서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딴 걸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뭔가 체리를 따먹었으면 노력도 해줘야 되는데 혁신위원장 온다? 꼼수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명계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부 인사를 좀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의 정근식 교수와 그 다음에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인 김은견 교수를 정근식 교수를 혁신위원장 그리고 김은견 교수를 혁신부위원장으로 생각하는데 비명계에서는 인사 검증, 그러니까 검증 리스크라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직 의원들을 좀 활용하자는 그 분위기고요.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은 외부 인사를 좀 영입하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당대표는 이재명 당대표고 민주당 최고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당대표의 영향력이 좀 미칠 수 있는 외부 인사들의 좀 영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적 쇄신이 혁신위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을 누가 되든 비명계가 잡든 친명계가 잡든 혁신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추리다 보면 혁신위원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탄희 의원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라도 본인 스스로 내려놓고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철이, 전현희, 정근식 뭐 이런 식의 3파전이 될 것 같은데, 정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열심히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지금 뒤를 파고 있을 겁니다. 트위터에 뭐 잘못 쓴 거 없나, 페이스북에 잘못 쓴 거 없나, 학생들 뭐 한 거 없나, 이거 따지고 있을 텐데, 어떻든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재명의 위원회, 그 최고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비명계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래 니들 원하는 혁신위원장 뭐 뽑아보지 라고 얘기하고 선거 때 공천 두려움을 좀 해보려고 장경태 혁신안 같은 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얘들이 외부에서 혁신위원장을 뽑자고 했는데, 이철이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게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5년 7년 정도 돼 있는데, 이철이가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 저는 김종인 시즌2, 그러니까 김종인 뭐 했다고 봐요. 그거 좀 해줘 보세요. 좆됐다고 봐요. 예. 이거 하시는 미니 김종인이에요. 네. 여야를 하고 뭔가 협치를 한다고 해가면서 청와대 그 수석할 때도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일 만들었죠. 네네. 그런 거 보면 참 예. 잘하는 이재명을 못 잡아먹어서 왜들 그렇게 안달인지 몰라. 빠르게 주요 뉴스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벌써 50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여러분들 지금 곽동수 TV 지금 1,300명이 보고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인테리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하는 이런 시츄레이션입니까? 요즘 우리 인기 없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출연했을 때 적어도 곽동수 선생님한테 좀 도움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여러분들 소액 슈퍼챗 릴레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편한 그 뉴스 해나가기 전에 네. 우리 그 얘기도 홍보도 해야 돼요. 어떤 지금 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7월 1일만 손꼽아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예, 요번 토요일 날 2시까지 부평역으로 나오셔야 돼요. 저희가 포스터도 올려놓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져올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인천 지역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 부평에서 하는 행사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공교롭게 우리 이종원 PD가 직접 연락을 하셔서 개국번이 출동하겠습니다 얘기했고 답도 받으셨잖아요. 답은 어쩌다 주시는 분인데 이종원 대표한테는, 이종원 PD한테는 계속 답을 해주나 봐. 나는 답이 오다 말다 해. 네, 민주 이잼 지키자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깜장 왕눈이님, 그 다음에 여행자님, 그 다음에 아이고 엄청 빨리 많이 들어왔네. 715회님, 그 다음에 토리님, 생강님, 그 다음에 앨리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양문석 전 경남 토성 고성 지역위원장, 제가 며칠 계속 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지금 결국은 안산행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전해철을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난처했으면 윤리 감찰을 지시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경남 지역 당원들이 굉장히 화가 났대요. 그럼요. 여태까지 그나마 인지도 올리고 국회의원도 도전해서 떨어지고 경남도지사도 떨어지면서 양문석에 대한 좀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민주당 내 경남의 유력 인사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결국은 계파 갈등을 이용해서 자기 당선이 쉬운 지역구로 옮긴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안산 지역구 4개거든요. 4개를 전부 석권했던 지역이에요. 자기 당선이 가능한 지역으로 결국은 당내 계파 갈등을 이용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난처하게 하고 지역구로 옮긴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 지역의 당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비례의원이나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치고 나가는 방법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현역 의원인 양기대 의원이 있는 쪽에 나가면서 전문직을 갖고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대장님께서도 남양주로 가셨잖아요. 김병주 대장 같은 경우도 거기 있는 의원이 있지만 자기가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고, 그런가 하면은 완전히 현근택 같이 처음부터 프레카드 걸고 자기가 나가겠다 이러면서 나갔던 현근택은 사람들. 지금 누구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하여간
그렇고 아니야, 저윤 누구야 그 국민소통수석했더래. 그 아니요. 이름인가 해서 그래서 이름을 윤인가 홍인가. 예. 그러고 있고 근데 지금 정말로 안산에 나와서 전해철을 윤영찬. 윤영찬. 민주당 윤영찬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잡고 있으니까 윤영찬 대 현근택 이런 싸움들은 볼만해요. 당내에서. 근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민주당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유튜브 좀 나가고 자기 방송 좀 하고 그러면서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혼자 근엄한 척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지면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나가는 변이 중요합니다. 이경 대변인,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민 지역구로 나가거든요. 나간다고 본인이 준비하고 그쪽에 인사하지만 대놓고 까지 않습니다. 선택받을 때까지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정말로 현역 의원을 까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라 이재명 파리해가면서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내가 쟤를 치겠다. 이재명 의원이 대놓고 전해철 전 장관하고 사이가 나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대리전 양상이고 정치는 정말로 그냥 끔찍해서 1초도 마주보기 싫은 사람하고 손잡고 악수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싫은 사람 싫다고 얘기하는 거 정청래 의원 한 거 보세요. 자기 행안위원장 맡게 되는 게 기본적인 거였어요. 근데 대승적으로 엊그저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덕허 유세단을 만들던 사람의 정신이 있어야 그 민주당원이 되는 건데 양문석은 방송 좀 나가고 뜨면서 지금 같이 방송했던 이경만도 못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일부 극진적인 네티즌들이나 유튜브 시청자들이 양 박사님 최고 이러고 떠들고 있는데 지역민들에게 만약에 하려고 하면 지역민들 앞에서 먼저 인사드리고 지역위원장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뭐 이러이러니 끄덕끄덕하게 해야 유튜브 되는데 뽕 맞아서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하고 공천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당내 경선 지역에 될지 아닐지 그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친명계가 만약에 물갈이를 한다 그러면 양문석부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감찰이 지시됐다는 것은 결국 그 감찰 결과가 발표되고 징계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공천 과정이나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본인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서 한 번 더 나갔다 그렇게 되면 끝까지 의리나 지키고 모은다고 하고 하지만 지금 전해철을 잡겠다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뭐 표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쌈마이 천박하게 이길 방법도 없고 전해철이 이러이러해서 공감대를 끌어내서 끄덕끄덕하게 만들면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 네.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네, 어느덧 여러분들 거의 1시간 저희가 준비한 거는 거의가 됐고요. 이따가 곽동수 TV 9시에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보다 더 깊은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지쳐서 못했고 지금 8시야. 집에 가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짤공장님 지금 뭐 하세요? 짤공장님 지금 과중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셔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헤드폰을 쓰고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하는 것 때문에 하나도 시끄러울까봐 못 들으세요. 짤공장님은 지금 이어폰을 쓰고 끼고 여기서 보면 보이거든요. 유리에 비춰서 지금 어, 저희 시계도 안 쓰고 열심히 지금 짤공장님 뭐 하냐는 글들이 많아갖고 짤공장님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영상 작업 그리고 디자인 작업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곽동수 선생님도 그렇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국본 총 집결 티셔츠 현재 주문은 한 150명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안내 잘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3분 남았네요. 3분. 예, 우리 스텔라님 감사드리고요. 임율리님 감사드립니다. 임경옥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개청스 포에버님 감사드리고 블루고리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 없다님 오늘 2회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자주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약속드리고 많으면 3번 이렇게 때로는 짤공장 TV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고 ARS 1877 1876 오늘도 한 5분 정도 시사타파 뉴스 멤버십 가입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오늘 좋은 기사 올라갔으니까 시사타파 방송 끝나면 시사타파 뉴스 한 번씩 들어가셔갖고 오늘 어떤 기사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검색도 해주시고요. 네, 어쨌든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많이 1,300명이나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7시가 괜찮은 것 같아요. 7시. 앞으로는 저녁 먹고 와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예. 우리 화질 너무 늦나요? 6시간 낫나요? 7시면 곽동선이 9시 방송하는 게 힘드나? 아니요. 그거는 지금 저는 계획이 이 집어넣는 거가 조금 더
저녁에 저는 뭐 이런 얘기 말고 우리 피곤한 개총수님 방송을 계속 시키게끔 어저께도 너무 늦게 하셨잖아. 졸려. 그러니까 가서 지금도 못해. 떠나기 전에도 피곤하네. 저도 똑같아요. 끝나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저는 전화 받다가 하루 종일 맨날 지쳐요. 전화가 불이 나요, 불이. 경찰서에서 한 30%,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한 30%, 그다음에 어디 또 중요한 전화들 한 40%. 저는 뉴스 뒤에 코멘트 달라고 전화 걸어갖고 우리 평론가들 전화 걸고 취재하고 법률적으로 문제 없냐고 한 기사 쓸 때마다 서너 통 이상 집어넣습니다. 남들 거 베끼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의견을 집어넣어서 저희 신문사만의 시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떻든 오늘은 제가 맡은 이후로 최초로 발행인 칼럼 올라갔습니다. 이정훈 PD님 수고하셨어요. 오늘 네, 거 고맙습니다. 다른 것보다 쓰고는 싶었는데 네. 칼럼을 제가 쓰기가 애매해서 그러고 있었고 어떻게든 해서 오늘 첫 칼럼에는 사진이 모바일에서 크게 보이는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그 경찰의 과잉 진압 알고 보니 그것도 저희가 칼럼을 하나 올릴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재한 내용들은 오피니언 칼럼으로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동 선생님이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분 동안 우리 가온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슈퍼챗 릴레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는 얼떨결에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자 하시는데 뭐하지? 그러고 폰을 켰었는데 화면이 너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랴부랴 카메라를 싸갖고 왔는데 오늘 정말로 화면이 너무 깨끗하지 않았어요. 마이크도 그렇고 이 카메라를 산 보람을 제가 지금 너무 뿌듯하게 느껴요. 좀 우리도 이제 뽀사시하게 화면 퀄리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 쪽에 있었다는 사람들 많은데 퀄리티가 개국본 부럽지 않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좋고 개방감 저녁에 있는 것서부터 굉장히 좋아서 신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면서 제가 다른 건 못 쓰고 있어도 오늘 함께 해주신 1200여 분 감사드리고요. 예정된 게 아니어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한 10분 전에 미리 알람 받으셨던 분들은 정보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기사 마감하고 나면 9시 방송 못해. 근데 제가 어떻게든 개총수 오늘 저녁에 방송할 건 만들어 볼게요. 저희 지금 저녁 안 먹었거든요. 밥 먹고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일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오늘 비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편안한 하루 저녁 시간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쪽 가서 꺼야 돼요. 고맙습니다. 오늘 슈퍼챗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슈퍼챗이 아니라도 이 시간대 와서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 신문사 제대로 틀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저쪽 가서 꺼야 돼. 수고하셨습니다.